예, 수료하는 이종욱입니다. 저는 88년도에 공공기관에 입사해서 대학원 시작입니다. 공공기관에 입사해서 20년 좀 넘게 공공기관과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노조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곳은 연구를 하는 곳이었지만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표도 2번 내봤고, 그 다음에 미국에 기관에서 보내준 건 전혀 아니고요. 제 자발적으로 미국에 지금 가보고 싶어갖고 미국에서 한 4, 5년 정도 공부 비스무리한 걸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은 그 당시에 국무총리실이라는, 지금 국무조정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 국무총리가 이용구라는 분이었는데 광복 50주년 행사를 주관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학술 팀장이 돼서 갑자기 어공이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95년도 2004년도부터인가 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한 2년 동안 영미미관에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라고 하는 데서 R&D 전문위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비서관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전문위원을 하면서 근무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명박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를 내쫓겠다 그래갖고 상당히 계기다가 쫓겨났습니다. 근데 제가 좌우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62년생인데 내 문턱은 내 발로 꼭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남한테 아무리 압력을 받더라도 내 발로 내 문턱을 넘고 싶고, 제가 공공기관에 들어갈 때는 어떤 기관에 들어가더라도 제가 20년은 넘기지 않겠다. 그러면 저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군데 너무 오래 있으면은 썩는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이제 성대라는 성균관대를 갔다가 우리 사실은 좀 아는 분들이 학교를 하는 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님도 좀 관여가 돼 있어. 그 대학에서 들어갈 때 성남에 있는 대학이었는데 10년만 딱 해주겠다. 10년 동안 딱 하고 나왔습니다. 딱 10년 동안 부총장을 했는데 딱 10년 이상 딱 하루도 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공기관하고 저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30년 넘었잖아요. 지금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그러면서 공공기관 정책도 많이 바꾸고 IMF를 거치면서 요새 이제 국정과제라고 하는 거 있죠. 국정과제 제가 DJ 때 2과제를 책임자가 돼갖고 운영도 했습니다. 다 실패했지만, 실패라는 건 제가 실패하지는 않고 결국 공무원들이 받아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진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분명히 바뀔 거다. 제가 디모그래피라고 인구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구 구조가 분명히 바뀌고 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잘 살게 됨으로써 더 인구가 줄 것이다. 그래서 지방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그 외에 천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전체 국책 연구기관들이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경인사라고 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토탈하면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연구기관들이. 그 당시에도 한 50개 정도 있었어요. 50개를 다 지방의 국립대학에 하나씩 나눠주자. 그리고 교수화시키자.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게 52개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그래서 대학에서는 자기가 만약 경북대가 있다 그러면 경북대에서는 기계연구원을 받아갖고 우리는 자동차 산업에 매진하겠다. 만약에. 그리고 부산대라 그러면 해양 분야의 모든 것들을 갖고 가겠다. 서울대 같으면 반도체에 올인하겠다. 그럼 우리 반도체, 우리 에티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저는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혁신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발상 자체. 그게 왜 가능했냐면은 공공기관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공공기관에 근무를 했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안들이 좀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양대노총 위원장님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기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저는 계속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요구하는데 이제 공공기관 스스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정책을 내놔야 된다. 남 뭐 K맥이라든가 여기 뭐 PwC라든가 딜로이트라든가 이런 데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은 진짜 우리가 승부를 진검승부는 오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경에서 허기자라는 사람이 썼어요. 한국경제신문하고 굉장히 고수 기자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정주영이 만든 그거를 그 친구를 좀 이렇게 해갖고 하도 나한테 들이대갖고 제가 기사거리를 좀 줬어요. 뭐 어떤 방향으로 줬냐면 공문법 개정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걸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기사를 써달라고 요청을 했고 일요일까지 제가 이제 다듬어줬습니다. 기사. 지금 한번 보시면은 한국경제신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10시부터 소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우 의원이 간다는데 소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혁신하고 개혁은 다르다는 겁니다. 개혁은 밖에서의 압력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혁신은 우리가 바로 바뀌어갖고 우리가 바꿔갖고 밖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저는 그 두 단어를 분명히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사실 저보다 나이가 위이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왜냐면 다 퇴직을, 저 나이는 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요번에도 노조 얘기 아까 그 김 위원장 오셔갖고 이렇게 같이 다 좌담회도 하고 그랬지만은 공공기관 의견을 들으려고 굉장히 좌담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공공 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경제1분과에서 제 담당이 공공기업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 기획위원들은 맡고 있는 분야가 5개가 되고 5개를 맡으면서 그 중에 주안점을 가졌던 게 공공 분야였는데 다들 오셔갖고 87개 기관이 다 와갖고 다 얘기를 하는데 기승전 경영평가만 얘기하고 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우리가 바꿀 게 진짜 많잖아요. 지금. 뭐 기관장 문제부터 시작했고 조직 운영의 문제, 또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안타깝게도 많이 얘기를 못 하시고 가셨는데 나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를 통해 갖고 우리가 좀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라고 썼는데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지금 새 정부가 나왔고 이제 100일 정도 됐으니까 우리 공공기관의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많이 바꿔주십시오. 관심을 가지시고. 저는 이대로 절대 5년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처음에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게 아시겠지만은 너무 바꾸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360도로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것만 해보자 라는 측면이었고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건 제가 아까 공공 얘기를 사회자님께서 공공 얘기를 했을 때 6월 2일 날인가 6월 1일 날 제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표로. 그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52만 노동자와 같이 52만 노동자와 같이 가짜를 버리고 진짜 공공으로 가겠다.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거의 2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다닙니다. 왜 9월 전에는 전혀 안 다녔었고 9월 이후에는 제가 다니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지금 이대로 놔뒀다가는 배가 산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2학기 동안은 수업을 거의 뭐 한강작품이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수업을 좀 빼고 그래도 많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바꾸지 못하면 못 바꾼다는 절박감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부의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통폐합 문제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기능은 조정이 돼야 되지만 통폐합 문제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이따가 또 말씀드린 석탄 공사라든가 광물자원 공사라든가 많은 기관들을 봤을 때 여기 지금 사실 금융 쪽만 오셨지만 제 눈에는 지금 아까 부동산원도 오셨고 HF도 오셨고 캠코도 오셨고 기보도 오셨고 신보도 오시고 다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지금 운영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거는 검증을 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 그런 문제들도 같이 오늘 자리가 좀 발전해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두 방향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공공기관은 국가 겁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저기 국가 소유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스테이크홀더가 누구한테 있느냐? 저는 국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요번에 그래서 슬로건이 뭐였냐면은 많은 고민 끝에 성장과 민생을 위하여입니다. 공공기관이 되지 않고 성장과 누구의 성장이고 국가의 성장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천착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공적 역할이라는 게 과연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3대 이게 워싱턴 포스트인지 뭐 어디 신문에 실려가지고 제가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한국의 2013년인가 14년인가 한국의 3대 미스테리. 이게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김정일이죠. 그 당시에 죽은 김정일의 속마음. 진짜 김정일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안철수의 새정치. 혹시 아세요? 안철수의 새정치. 네. 아시는 분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도 안철수의 새정치가 뭡니까? 세 번째가 박근혜의 창조경제. 근데 지금 생각하면 박근혜의 창조경제는 약간 의미가 있었던 단어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난 네 번째로 들이대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정부에 있었던 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 난 솔직한 얘기로 문재인의 사회적 가치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갖고 안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CSR이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 많이 얘기했을 때 사회적 가치 얘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3대 가치를 지향한다. 그거 다 외국에서 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은 다 다른 거거든요. 사실 금융이 갖고 있는 거, 해운이 갖고 있는 거, 부동산이 갖고 있는 거, 모든 분야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재부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니까 그때 사회적 가치 추진법이라고 해서 법도 만들었어요. 2015년도에 문재인법이라고. 기억나시죠? 1호 법안. 1호 법안이 1호 법안. 그러다가 그게 자기가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맨 끝에 가는 게 누구냐면은 중간에 갔던 게 김경수가 받아갖고 했을 때 제가 토론회를 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때 13가지의 사회적 가치를 내세웠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재부는 그걸 어떻게 이용했냐면 정권이 바뀌니까 기승전 경영평가에 13.5 사회적 가치라는 항목을 넣고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갖고 맨 끝에 윤리경영까지 집어넣었어요. 그게 점수로 될 일입니까? 사회적 가치가? 아니 한 번 더 여쭤보는 거. 사회연대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없는 거지. 현장의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행정의 고민만 있는 거지. 행정의 고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그립을 강하게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한번 여기 시대적 역할, 뭐 민주성, 대표성 회복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한번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뭐 지금 매크로, 마이크로, 그 다음에 메소 레벨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제일 무서운 단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신공 공공 관리론입니다. 저는 어디서 부산에서인가 어디서 우리 학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산업 레벨이라는 레벨이 먹고 살고 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저는 민주의 레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레벨을 봤을 때 민주의 레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서로가 행복하게 이 레벨을 끌어당길 수 있는. 뭐 그 돈은 이제는 35,000불이 넘기 때문에 사실 스타벅스 커피 아니면 안 먹어요. 학생들도. 학생 대학 총학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스타벅스 유치해달라는 겁니다. 학교로. 일반 대학은 안 들어와요. 병원 있는 대학만 들어와요. 아시겠지만 세브란스라든가 이런 데 들어와 있어요. 스타벅스가. 왜? 방학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걔네들. 그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정도로 요구하는 것 걔네들이 잘못됐다? 뭐 이대남이다? 개딸이다? 이렇게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면 세상이 변했다는 걸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저 메소 레벨에 있는 신공공관리론, 저게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주창했던 것도 우리는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NPN이라고. 그게 뭐냐면은 효율성이라는 가장 극대한 단어를 요구하면서도 한편에서 봤을 때는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갖고 결국은 지배구조를 관리 정책으로만 쓰는 거죠. 생산적인 정책으로 쓰지 않는 거.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은 이제 저 단계를 우리가 넘어설 때가 됐다고 감히 얘기하는 게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OECD 가이드라인에, 공기업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2007년도 4월 1일자의 공문법이 그때 노조가 사인하셨습니다. 같이 하겠다고. 근데 그 중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같이 하는 게 박영석 그 연구소장이 많이 얘기하죠. 이 박영석 그 노인네가 많이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왜냐면 그때 사인한 건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뭐냐? 노조가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영에.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지금 2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공법 제정하죠. 다 보면은 그때마다 지금 정부 바뀌니까 지금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뭡니까?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서 임기일치제를 해야 된다. 그거 어제 오늘 얘기 안 해요. 오늘 지금 그것 때문에 토론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야가 막 싸우고 있을 거예요. 아니 지네들은 안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은경 장관 구속됐어요. 준현이 인권위원장 안 나간다고 알박기 한다고 난리 쳤었어요. 지금 이진숙 그거 보세요. 그 다음 저기 국립기념관장 보세요. 이름이 비슷해요. 그냥 조남을 얘기를 안 해요. 이런 문제들이 가장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 국민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기관입니다. 사실은 지네들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방치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법이 아무리 좋더라도 정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냉정해지자는 건데 냉정을 지금 서로가 못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뭐 저성장보다 양극화인데 양극화가 불평등입니다. 지금 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작년 10월 26일 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학자가 처음으로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한국에. 그게 한겨레 신문에서 주최한 2대 포럼이라는 신문사들이 10월 되면 이제 약팔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토론 많이 하잖아요. 그때 성공회에서 했는데 저보고 그 주최한 조영경 박사가 계속해서 저보고 토론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10월 26일 날인가 언제 토론을 하는데 그때 되게 재미났던 게 사회자가 누구랬냐면 손석희였어요. 그래서 손석희 올해 20년 전에 엄청나게 저랑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을 한번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때 발표자가 누구였냐면은 시카고 대학 교수였는데 제 옆방에 있던 박사입니다. 제가 91년도에 있을 때 그분이 한국에 처음 올 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국이가 또 아직도 살아있냐고. 살아있다. 네 패널로 내가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였고 자료를 다 제공을 해줬을 때 인사이트 있는 게 이 단어 하나였어요. 한국의 20년, 30년 동안의 저성장 양극화, 그 다음에 저출생이라는 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우리 이제 정부에서는 한 271조 정도 들어갔다고 그동안에 노무현 이후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700조 정도 들어갔어요. 700조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죠. 그 돈은 진짜 아시겠지만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0.72, 0.74, 0.74 정도 나와요. OECD 최하위. 과연 더 낫겠습니까? 근데 인구는 안 줄잖아요. 왜 안 줍니까? 왜 안 줄고 있습니까? 오래 사니까. 그죠? 지금 80, 90. 지금 장례시장 가보면 사실은 80대 하면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어요. 아주 놀랍니다.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우리 어머니 93세신데 지금 정정하십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일하는 게 적정한가? 언제까지? 이 단어에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단어.
그러면 이제 여기 한국노총 계시고 민주노총 계실까요? 한국노총만 계시죠. 한국노총이 그때 그 병무사에 들어가면서 했던 얘기 하나 있잖아요. 그때 김문수한테 병무사하고 손을 잡으면서 바로 뒤에다가 우리 김동철 위원장이 갖고 왔잖아요. 그 전날 저한테 김 위원장이 전화하지 않았지만 딴 사람이 이 안건에 대해서 건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세 군데에서. 그래서 그 택도 없는 소리다 그랬어요. 노조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정년 연장이었어요. 세 카드 중에 맞죠? 모르세요? 정년 연장 카드였어요. 저는 그거 당연히 노조에서 그러니까 노총에서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없애야 되는 거는 정년이라는 걸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정년의 연장이 아니라 정년이 왜 필요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담론이지만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할 때 그런 단어를 없앤다는 거는 정규직, 비정규직 다 없애버리면 돼요. 사실 정년이 없어지면 정규직, 비정규직 다 없어집니다. 안 그러세요? 저는 가장 차별적인, 양극화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사실 노조가 그 부분을 고민해주지 않으면은 사실 저 지금 얘기하는 저성장, 양극화, 불평등, 저출산이라는 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이제는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해서 이제 뭐 외국 얘기도 갖다 써놓고 뭐 정책 환경 변화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코비드 이후에 사실은 점점 더 이상한 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자기네들은 쨍 놈들이라는데 어떤 놈은 칼 맞아서 죽고 총 맞아서 죽기도 하고 아베 다 기억나실 겁니다. 다 잊혀주셨겠죠. 그 당시 저는 중국에 대해서 저거 이제 바로 옆방에는 아까 얘기했던 시카고 대학 교수가 있고 하나는 옆방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지금 베이스의 초장 하오핑이라고 하는 중국 애가 하나 있었는데 같이 동학했던 친구입니다. 네. 되게 재미났던 게 그때가 천안문 사건 나자마자였어요. 천안문 사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천안문 사건이라고 있어요. 민주를 외쳤고 그리고 하오핑도 그 당시에 그거를 약간은 찬성했던 입장의 학자였어요. 경제학을 했는데 지금 베이튼 총장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시진핑이 이제 지금 이제 연임이라는 문제 때문에 3년이 했을 때 저는 제일 무섭게 생각했던 게 단어 하나입니다. 저거 미국이 따라할 텐데 미국이 절대 강한 나라지 않을 텐데 경제학하는 친구들은 여기 뭐 다 금융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미국의 제일 철학이 뭡니까? 자기네 GDP에 어떤 나라도 60% 이상을 용납하지 않겠다. 총생산. 이제 그때가 60%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그 당시 시진핑 처음 할 때. 그땐 봐줬던 거예요. 지금 얼마까지가 있습니까? 80이 넘습니다. 근데 미국이 점점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가장 피해자가 우리가 될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진핑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의 이제 포지셔닝을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변화가 있고 외환위기, 경제 위기, 코비드 그다음에 양극화, 경제 전쟁까지 와 있고 지금 뭐가 와 있냐면 지금 2030년이 됐던 지금은 뭐냐면 저는 사실은 각자 도생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놈도 믿을 수 없다. 그저께 이시바 관두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나라도 아닙니다. 저런 거 보면 진짜 그러니까 어떤 놈도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내부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 더 상생하고 더 연대의 대가를 국민할 때가 이제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다 아시다시피 42만 3천 명 우리 공공기관은 331개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산은 1151조, 그다음 예산은 948조입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내년 3월 1일부로 예산정책처가 자료를 내면 1000조가 넘을 것 같아요. 1000조.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단어 두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이 국정에 들어가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간에 중간 노동사업을 모시고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안전 문제 있죠. 안전 문제. 여기는 약간 금융은 안전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5월 달에 상장 공기업 YBK하고 토론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지점들이, 금융 쪽에 지점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지점들이 지금 많이 폐쇄되고 있는데, 어느 쪽부터 폐쇄가 많이 됩니까? 사실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부터 많이 폐쇄되지 않았어요?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노원이라든가, 우리 제가 공릉에 있는데 노원이라든가 뭐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오히려 더 폐쇄가 많이 되는 게, 심지어 동도 많이 없어져요. 행복센터라고 해요. 인구가 적어진다라는 이유. 이런 지방 같은 경우. 오히려 그런 쪽이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왜? 거기가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라 그러죠. 디지털에 약하고, 뭐 온라인으로 하는 거 약하고 그러니까 가서 상담회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굉장히 귀찮아하는 거야, 사실은. 그게 이제 공적인 영역이라고 봤을 때, 안전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여기 바로 옆에 건물에서 제가 김영원 장관하고 1시간 조금 못되게 좌담을 했습니다. 이제 둘이 만나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좀 알아요, 제가. 노동부 장관. 야, 우리 경영평가에 보면 안전이라는 점수가 있다. 그때 기재부가 뭐라 그랬냐면은, 딱 떼트린 게 그 KPS 사건. 맨 처음에 서울발전에서 KPS 하청업자, 하도급업자가 돌아가셨잖아요. 두 번째가 어딥니까? 뭐 이런 거 거쳐갖고 맨 마지막에 코레일도 돌아가셨다. 하도급업자가 돌아가셨거든요. 2차 변제에서.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뭐 하도급이고 뭐고 간에 좌우지간. 경영평가에서 이렇게 그 공공기관의 공기업들이 많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문재인 때는 이 점수가 6점이었는데, 6점. 안전 점수가 6점이었는데, 윤석열이 2점으로 바꾸면서 많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위험한 얘기기도 하지만은, 저는 진짜 그 대가리라 그랬어요, 그때 표현을. 그 대가리 진짜 한번 쳐보고 싶다 그랬어요. 왜? 사람이 죽는 게 점수가 아닙니다, 절대로.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심지어 통계를 보면은 덜 죽었어요. 덜 돌아가셨어요.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이게 팍 떨어져야 돼요, 사실은. 근데 팍 떨어지지 못하는 거야. 사고는 계속 나는 거야. 근데 어디서 사고가 더 많이 나냐면은, 지금 이제는 본사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도급에서 나고 있어요. 하도급 중에서도 2차 이하 하도급은 2차 이하 도급에서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사고가. 그래서 제가 국정위에서 2개를 제안했어요. 거기는 이제 본회의에서 뭐라 하냐면, 2차 이하 하도급을 폐지시키자. 아예. 그러니까 이제 건설하는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그러면은 포크레인 기사들, 도급업자들 다 죽는다. 그거 보호해주면 돼요. 그 표준계약서, 보호해주는 장치만 해주면 된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표준계약서 도입하자. 그게 뭐 국제에 위반되는데, 그거 갖고 오라 그랬어. 아까 뭐 김은경 교수 잘 알아요, 이 얘기를. 그걸 어디서 하고 있냐면 공정위에서 하고 있어요. 공정위가 우리 담당해요. 그랬더니 이거를 그냥 권장으로만 하고 인센티브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저는 뭐 공무원을 질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도 국민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김영훈 장관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재부에서 기승전 경영평가에 들어가 있는 안전을 다 고용부 갖고 와라, 노동부 갖고 와라. 근데 그냥 갖고 가지 말고 요구해요. 뭐로 요구하냐면, 이거 두 가지를 요구해요. 하나는 공기업에 있는 안전 인원을 뽑을 때는 총정원에서 빼달라. 총정원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죠? 총정원에서 빼달라. 그 대신 그건 적정의 얘기죠. 만약에 뭐 500명을 뽑겠다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정한 거는 평가를 하되 그 인원을 빼달라. 두 번째는 총 인건비에서 빼줘. 그러고 나서 사고가 난다면 책임을 지는 거지. 지금처럼 사고 나니까 뭐 하니까 해결하는 척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는 절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관장 하나만 문제가 아니다 이거. 공공기관장도 사표 내고 나가면 된다. 코레일 사장, 한문희 사장 사표 내고 나갔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에서 하도급자 또 하나 죽어갖고 지금 난리 나고 있어요. 이게 그거 목표가 뭐였냐면은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제로가 되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아무도 안 죽는 국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건 국민장관이 그래요. 이런 안건은 올라온 적이 없대 자기한테. 그 사람은 코레일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코레일 출신이야. 그 부산에 기관사를 해갖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잖아. 그리고 우리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는 그게 소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소통을 하려면은 이제는 집중과 선택을 할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이렇게 많다고 그러는 거를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관리정책 한번 보시는데 이렇게 표는 멋있게 돼 있어요. 변화는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노무현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 부분에서 만들어지고 윤석열을 거치면서 여기 이제 이재명이 들어가겠죠. 이재명 때 5월 9일 날 양대노총 5대 공대위에서 외쳤던 첫 번째 어젠다 뭐였습니까? 기재부 해체였죠. 드디어 해체된 겁니까? 만족스러우세요? 행복하세요? 저는 그게 시작이자 마지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이건 좀 보시고요. 제가 이재명 정부로 넘어갈 텐데 엊그저께 이제 5시 반에 보도자료는 또 5시에 발표는 됐죠.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제가 이제 본의원이지만은 본의원 밑에 전문위원이 있고 전문위원 밑에 행정위원이 있고 행정위원 밑에 또 정부위원이 있고 정부위원 밑에 또 자문위원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명 정도 되고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 그래도 노동조합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공훈이를 이제 지배구조를 바꾸자라고 표현을 했을 때 공훈이가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겠냐. 여기서 주장을 하는 우리가 주장했던 독립성, 그 다음에 공공성, 공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뭐예요? 그게 이제 많은 위원장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설득도 하고 또 국정에 앞에 와서 뭐 2개 노려는 서명운동하고 프랭카드 들고 사진 찍고 가시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이제 대한 압력이었겠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 만날 때마다.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거버넌스를 잘 보면은 공문 일을 누구 중심으로 운영을 할 건가? 누구 중심으로? 근데 어차피 수반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로 가는 거 포함은 되게 멋있어 보이죠. 대통령실 속에. 지금 대통령위원회 제대로 역할하는 게 있는 줄 아세요? 한번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우리 국가기획위원회가 끝나고 국가 미래 전략 우리가 발표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국가 미래 전략위원회가 그걸로 하겠다고 발표하고 저한테도 오파가 왔어요. 뭐를 맡아달라고. 근데 제가 실패했어요. 왜? 정책기획위원회라고 옛날에 다 있었는데 진짜 힘을 주지 않으면 진짜 권한이 없으면 책임도 안 진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 게 전부 다 바쁘냐 안 된다. 여러분 회의에서 회사에 있는 위원회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허당 위원회가 많은지. 경영평가 보고서에 한 글자 넣기 위해서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동사가 몇 개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100개 이상 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각 팀, 여기 1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죠? 네. 얼마나 되세요?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위원회? 진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해갖고 4번 이상,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4번 이상 안 열리는 위원회 다 폐지시키라. 통합을 하든지. 그게 다 경평을 위한 위원회들이거든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위원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봤을 때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방향에서 큰 틀거리는 뭐 이렇게 헌법 1조, 헌법 10조에 따른 국민주의 나라 함께 행복. 저는 요거 어저께 이제 요거 바로 국가비전을 설계한 분이 누구냐면은 3번에 걸쳐 설계한 분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다 관여했던 분이에요. 연세대학교 김호기 교수님, 제 중학교 선배인데 어저께 이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제가 한 달 전에 이거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야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을 때 야 이거 저기 힘이 주인이 성남 그거는 사실은 그때 지금 쳐보시면 나와요. 그 저 힘이 행복한 성남 이제 그때 그거였습니다. 너무 그때 대자뷰 된다고 내가 싱크로율이 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그거 다시 쓰면 어떻습니까? 좋으면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나? 국민의 주권. 그래서 이 정부가 뭐 국민 주권 정부권 그렇게 이제 슬로건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공화국. 그러니까 10조에 있는 헌법 10조죠. 각자 도생, 뭐 공존 도생인데 모든 사람이 같이 행복해요. 어떤 사람만 우리만 행복하면 안 됩니다. 저는 노조가 꼭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이 함께라는 단어고 여기서 소통이라는 단어.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공개를 할 겁니다.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공개를 할 용기. 제가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국정위에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꿔주면 좋겠다. 그리고 기재부가 그 소통을 위해서 쓰는 돈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기관들이. 그래서 제가 테스트베드로 해서 제가 한국인의 대화라고 혹시 빠띠랑 했던 거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아세요? 한국인의 대화. 옛날에 이제 문재인 때는 KBS하고 한겨레 신문하고 하다가 지금 한겨레 경제연구소 같이 하고 있는데 계속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보수하고 진보끼리, 남자하고 여자끼리. 그러면서 합정을 찾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다른가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갖고 같이 가보는 거죠. 그거를 똑같이 했던 게 코레일에서 한번 했었어요. 제가 이제 돈을 좀 코레일 노조한테 얘기를 해갖고 돈을 만들어 하라 그랬을 때 상당히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해하게 됐다. 거기가 코레일이 4교대거든요. 4교대. 그러니까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직원들. 그러면서 다른 분야의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됐다라는 의견을 들었을 때 그런 소통 방식이 저는 뭐 좋다 나쁘다 떠나고 우리가 문자로 보내는 소통도 있지만은 SNS의 소통 방식 그다음 얼마나 유튜브에 좋은 면도 있지만 피해가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기재부에다 강하게 요구했어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깎지 마. 그리고 그거는 노조가 됐던 사용자 측이 됐던 간에 편성을 좀 하게 해줘갖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는 뭐 어디 가서 뭐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유인이 좋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의 대화를 권역별로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거를 통해 갖고 그 지역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모색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얘기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린다. 아직 반전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대구에서 오셨어요. 네. 부산에서 오셨나요? 아니 어디? 산업은행. 산업은행. 이제 여의도에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오셨죠. 혹시 원주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 안 계시죠? 우리 수은이가 아니시고. 제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조금은 더 지자체가 됐으면 기초단체로 가면 우리 나주 익산이라고 하는 전주 혁신도시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서귀포 그 다음에 진주 음성은 진천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 다 내가 지금 된 데는 보령 서천 이런 데가 다 혁신도시가 있죠. 다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한번 나중에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건물을 쫙 져놓고
주말 되면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지역에 상권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상권. 왜 그럴까? 궁금하잖아. 궁금한 건 아니지. 다 알지. 알면서도 그걸 해결할 생각이 별로 없어. 그죠? 제가 뭐까지 하냐면 어저께 이제 이게 어저께 발령이 됐으니까 제가 데리고 있었던 친구가 이원재 박사라고 랩 2050 뭐 하는 친구예요. 뭐 뉴스 토마토에서 뭐 이상한 짓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어제 이제 발령을 받았어요. 한 2주 됐는데 그 중기비서관으로 됐어요. 용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밤중에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어저께 발령장 받았다고 그래서 잘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이 얘기 딱 한 마디 했습니다. 제가 그 국정에 있을 때 그 친구도 있고 추진했던 게 있어요. 공공기관에 있는 예산 중에서 소모성 예산이 있어요. 소모성 예산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죠. 지역화폐. 안 놀라시죠?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지역화폐로. 그래서 그 지역에서 떡볶이를 사 먹더라도 순대를 쳐 먹더라도 그 지역에서 먹자. 수도권 와서 먹지 마요. 그리고 밥을 먹더라도 지역화폐로 주면 되잖아. 안 그래? 그리고 A4 용지 사더라도 좀 지역에서 사주는 게 더 좋지 않아? 토너를 사주더라도. 그래야지 그 지역이 살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조달청하고 중기부의 자료를 봤더니 뭐 비공개 자료니까 어디 가서 제가 하는 말은 한 90% 구라기 때문에 어디 가서 써먹으시면은 안 지나가십니다. 써먹으면. 진짜로 놀란 게 작년도에 123조를 썼어요. 공공조달로. 123, 안 놀라시네요. 123조. 근데 우리 중소기업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작년도에 문을 닫은지 아세요? 93만이 닫았어요. 대부분이 어디 있는 상인들이 더 많이 닫았냐면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훨씬 더 당했어요. 123조. 그 중에서 우리 얘기하는 아까 1100조라고 하고 947조 뭐 이렇게 얘기했던 443만 그 얘기했던 그분들이 있는 지역에 그분들이 있는 기관에서 쓴 돈이 73조예요. 반란이니까. 73, 놀라셔야 되는데 이거 감이 안 오죠. 금융이 없이 달라. 돈을 많이 주니까 혹시 우리 띠지가 왜 없어지는지 알겠어요. 돈을 또 놀래는 또 그래는 놀래는 게 또 73조 정도 썼다면 한 달에 얼마 쓴 겁니까? 한 7조 정도 쓴 거죠. 물론 이제 뭐 건설업도 있고 많이 있죠. 그래 최소한 몇 조 정도는 소모성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라 그랬어요. 끝까지 안 갖고 오더라고요. 그 자료를. 그래서 역으로 쳤어요. 국세청도 우리 관할이었기 때문에 그 주소지를 보면 어디서 많이 사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보면. 물론 그거는 영업비밀입니다.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지역에 가 있으면서도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거야. 아무 개념 없이. 왜? 경영평가에서 점수 받아야 되니까.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벤처들, 아시죠? 청년기업들 다 물건 사줘야 되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라. 우리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여기 지금 공정공생이라고 써요.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조금 신경 썼어야죠. 같이 살기 위해서 노조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제가 중기부 장관, 차관, 지금 이렇게 차관 없었어요. 장관 내정자였어요. 인사 왔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깼어요. 그리고 이제 이현재 지금 들어간 비서관 들어간 친구로 꼭 챙겨라. 근데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공무원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지역화폐는 행안부가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해줘야 되는데 그 사회 이분까지 또 그거 부르려면 정책연구과 또 가야 돼. 사회 이분과 그 불렀어요. 또 국장 조직국장 부르고 예, 지역국장 불러가고 그리고 우리 거기에 이제 행정실장 불러가고 얘기했더니 아유 뭐 100%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볼 때는 안 해줄 겁니다.
안 해줄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제가 지금 각오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난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가 국민만 관심 있고 공공기관만 관심 있는 사람. 그래서 만약에 안 해준다 그러면은 제가 책을 까겠다 했어요. 제가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게 내가 그래서 대화를 하고 싶었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내란 극복만큼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5개째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123개, 553개 과제를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작으니까 안 보이시지만 18번 과제가 우리 과제구나 이렇게 얘기만 했어요. 절대 말씀입니다. 이 과제 안에는 제가 다시 한번 딱 했을 때 한 50여 개, 적게는 아주 적게 생각을 하는 40개 정도 과제가 우리 과제, 공공기관 과제. 여긴 금융이 있으시니까 금융 과제도 있고 부동산 있으시니까 부동산 과제도 있지만 18번 과제는 범용 과제입니다. 모든 공공기관들이 같이 해야 되는 과제다. 이 과제에 대해서 제가 20분까지 하면 되겠나요? 몇 분까지 하면 돼요? 네, 20분까지 해드리고 질의응답 받는 게 아니겠죠? 그럼 될까요? 네. 예. 이런 과제들이 포트폴리오가 있고 요 얘기 몇 마디만 드릴게요. 제가 미안합니다. 저 아까 진짜 성장 작년도에 내가 사실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이 테이블 자체가 질문하기가 좀 뭐가 있는데 작년도에 혹시 우리나라에서 전부 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금융이 있으니까 아시겠지. 작년도에 연구소에서 오셨어요. 그런 연구를 안 하세요? 그 정부 재정은 아니면 아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쓴 민간 소비? 그럼 민간 소비라 그러지 않죠. 우리가 GDP하고 GNP하고 GNI하고 GDP요? GDP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 쓴 돈. 그러니까 소비했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도 타고 뭐 기름도 넣고 밥도 먹고 1800조? 1800조 나왔습니다. 업입니다. 1800조 사실은 1800조는 업이 돼야 됩니다. 업입니다. 경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한국은행 자료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저기 수출입은행에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니까 네. 얼마 정도 될까? 업이라 해서 글쎄요, 한 2,500초? 2천, 감이 좋으시네. 다운. 2천 아마 180조 정도 나와 있을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근데 그 보통은 거기서 200조 정도 더 작죠. 왜냐면 잡히지 않는 돈들이. 그죠? 분명히 있죠, 있기는. 우리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강남에 가면은 달러만 받습니다라는 집 아세요? 달러만 받습니다. 음식 처먹어도 달러만 받습니다. 또 코인도 받습니다. 아세요? 코인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만 주문 받습니다. 이런 집들이 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갈게. 한 걸음만 더 들어갈게. 우리나라 작년 12월 30일 어목한 이상한 놈이 대형 터트림 그 다음에 12월 30일날 장 마감할 때 코스닥하고 코스피 다 팔아버리면 얼마나 될까요? 그 시간으로 전부 팔아버리면 한 3천원 안 되나요? 감은 참 있으시다. 진짜 감은. 근데 감이 덜 익었어 아직. 네. 익을 때가 돼가고 있어. 다운. 얼마나 될까요? 네, 지금 보셨습니다. 얼마나 되실 것 같으세요? 저기 뒤에 안경치선에 좀 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되실 것 같으세요? 다운이라 했어. 2,500. 감이 좋아. 조금 다운. 2,400조 정도. 지금 팔면 아마 2,700조? 600조 정도. 12월 달. 12월 달이었어요. 네. 왜 숫자를 좀 해보신 거야.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부동산으로 된 돈은 얼마나 돼요? 부동산 HF. 부장님. 맞아. 부담드려서 죄송한데 얼마나 될까? 부동산, 그다음 부동산으로 갈 거니. 물론 통계는 이쪽이야. 부동산에 됐죠. 그렇지. 여기 경단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국가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빼야 돼. 아, 국가 토지. 국가 토지 왜냐면 산단이라든가 이런 거 다 빼줘야 되지.
상 빼고. 이렇게 볼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앞으로 진짜 성장하자고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기술 선도 모두 그다음에 공정하게 성장을 시키는데 여기 단어가 여기 두꺼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이라는 단어인데 왜 코스피 5천, 국민펀드 1,600조 뭐 이런 거 얘기 100조 뭐 이런 거 얘기한 거 다 아실 거예요. 산업은행 아시죠? 산업은행 가서 이제 쭉 보고도 받았어요. 뭐 에너지 고속도로를 어떻게 만들겠다. U자형으로 만들 때 산업은행은 뭘 기여할 수 있는, 몇 조 들어가 있거나, 뭐 그럴 때 한 17조 정도 끌어당길 수 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스피 5천이 왜 중요한 단어냐는, 그러니까 5천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 코스피가 왜 중요하다는 거에 우리가 인식을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다라고 내가 홍성국이라고 하는 국회의원하고 많이 고민을 해서 밤새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는, 못 잡고 있는 금융위부터 시작해서 기재부, 국토부까지 상당한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지금 못 잡고 있잖아요. 근데 돈이 어떻게든지 이 코스피 쪽으로, 주식 쪽으로 가져야지만 사실은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까 내가 2,000조라는 말을 계속 드렸던 이유니까 그거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2,400조라 했잖아요. 5,000포인트가 되려면 지금 3,200 정도 되잖아. 1,800이 더 오르려면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그거 다 계산합니다. 월요일 아침 새벽 4시에 보면 블룸버그에서 다 얘기해 줍니다. 최소한 1,500조 이상이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돈 순환이, 부동산에서 가 있는 돈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주식 쪽으로 가져야 돼요. 주식이 높아지면 제일 좋은 게 누굽니까? 첫 번째가 이 성장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기업 성장이다. 사실 기업 성장이잖아요. 기업 성장으로 갔을 때, 근데 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가로막고 있는 게 돈 문제, 돈의 흐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라는 자명한 얘기입니다. 이제 부동산보다도 이쪽에 수익이 더 많다 그러면은 영향력 없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냐.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제일 궁금해 많은 기자들,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 지표부터 시작했고 산업은행, 수은 뭐 다 봤죠. 거래소까지 다 봤는데 과연 3,500은 넘길 수 있을까요? 올해 말까지. 이게 제일 큰 질문이에요. 뭐 이분 과장이 이춘석이 뭐 이거 하다가 걸려갖고 또 날라갔지만은 다 궁금하죠,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는 이 바꿔줘야 된다. 근데 이 바꿔주는데 허들에서 바로 레버리지도 많지만은 방해는 아닌데도 찬성 안 하는 사람의 이상한 군이 뭐냐면은 대기업 총수들이 반대합니다. 왜 반대할까요? 자기한테 이득될 게 별로 없어. 주식이 올라가고. 왜? 자기는 상상 풀어가지고 총수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는 좋아해야 되잖아. 주식가치 높아지면. 또 하나가 내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스케일업을 해갖고 뭐 유니콘이 됐든 뭐가 됐든 헥사콘이 됐든 간에 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표현보다는 기업을 만들어갖고 육성하는 방안, 사람들의 생각이 외국 같으면은 뭐냐면은 M&A를 통해 갖고 덩치를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펌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딜로이트, PwC, 뭐 KPMG 이렇게 얘기하는 회계법인들이 사실은 돈을 버는 방식이 뭐냐면 M&A를 도는 거예요. 외국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법니까? 바로 IPA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IPO로 돈을 벌고 상장을 통해서 돈을 벌려. 그리고 누가 사가려고 그러면은 뺏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거는 뭐냐면은 저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수차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왜? 이 성장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특히 이 정부는
뭐 잠깐 뭐 윤석열이가 게임 판쳐갖고 그랬다는데 그걸 떠나갖고 세계 환경 자체가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K 컨텐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얼마 전에 뭐 박찬욱 감독도 상받고 받았다는데 K 컨텐츠의 단점이 뭐냐면은 그게 제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좋긴 좋은데 그래서 결론은 하는 과제를 통해 갖고 저희들이 이제 천착했던 과제 이게 15가지인데요. 15가지 중에서 제가 담당했던 핵심 담당은 요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담당은 바로 모두의 성장을 제가 담당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잡았죠. 이건 정부입니다.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진이라고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과제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관련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약을 중심으로 해갖고 국정위에서는 일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역할일까? 공공기관들. 여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공개된 자료를 한번 쭉 보시면은 이게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세부 과제는 왜 공개를 안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전 정부에서 공개를 안 해왔대요. 근데 제가 어저께 노조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공개하라고 좀 요청하라고. 세부 과제를 봐야지만 이 과제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사회 인문과 과제는 세부 과제가 공개가 됐다 그래갖고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난리가 났다. 잡으러 다닌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과제들을.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노조도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제 큰 말씀만 드리면은 이 말씀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제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 중에서 보유자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유자원. 이게 뭐냐면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토지들은 다 국가 플랫폼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다 있습니다. 공공기관 거는 각 기관들이 갖고 있습니다. RBO에 들어가서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에서 그 자꾸만 유유자원이다, 무유자원이다 이런 측면을 떠나고 활용을 강화시키는 기관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활용도를 높여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서울의 제일 묘지의 땅 건물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관이 어딘 줄 아세요? 우체국은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엄청 좋은 자리에 지금 건물을 갖고 있고 그 우체국에서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이상한 짓 합니다. 보험 팔고 그거 저 뭐라 그래? 우체국 쇼핑? 그런 거 많이 해요. 사실 그건 민간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실질적으로 택배 이외에는 우편물 보내는 거 거의 없어요. 근데 그 건물들이 대부분 좋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뺏지 말고 거기다 건물 줘갖고 우체국 1층에도 쓰고 나머지는 청년주택 만들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해요. 이게 공공자원의 활성화라는 거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일을 다 써줘라. 공공기관들이 여태까지 하면은 사실 민영화, 매각 이런 다음에 굉장히 열받아 있잖아요. 사실 발상만 조금 바꿔주면 우리가 활용 가치를 훨씬 높일 수도 있는데 공공기관들은 그걸 가지고 머리띠 묶고 조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잘못 얘기하면 그 방법을 바꿔주자는 거죠. 두 번째, 이 부분이 이제 기관장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영지적 평가를 도입을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승전 경영평가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지금 세 번째에 있는 맞춤형 경영평가를 도입을 해갖고 매년 평가하지 말고 경년제나 오늘 뭐 박형준 교수는 그 정책학회장인 박형준 교수는 뭐 3년을 제안했던데 저는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한 번만 하면 된다. 기관장 재임 시에. 그러나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IBK 계시겠지만은 그 사실은 우리가 공기업, 성장 공기업들은 매년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계량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저께도 잠깐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경영평가는 이제는 경영을 보는 거는 감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걸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쪽만 보면 된다. 사업을 정말 잘하는 게
국민들은 그 기관이 경영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거로 디스를 내기 제일 좋아하는 건 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얼마나 잘했냐는 것만 보면서 그 기관이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위의 독립성과 대표성은 공무위원이 원래 20명으로 구성은 20명이지만은 상한 수는 없지만은 20명이 항상 오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까지는 과반수 이하가 민간위원이었는데 이제 3분의 2 이상이 민간위원이 되고 노조에서도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공무위원 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가슴 아픈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공무위원이었어요. 센 빗가이들이 많았어요. 우리 변호사 중에서는 민간에서 온 김진 변호사, 그 다음에 조수경, 그 다음에 김재선이라고 혹시 희망제작소에 있었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데다 이사장에 지금 대전 중구청장하고 있어요. 김재선. 그 다음에 혹시 한상록이라고 저기 MBC 노조위원장 했던 한상진이, 다 사실 쟁쟁한 그 투사들이었죠. 문제는 이분들이, 내가 갔을 때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공공기관을 너무 모르는 거야. 공공기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의에 와서 한 달에 한 번 법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건 처리하고 가는 건데 기재부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 공공을 모르기 때문에. 3년을 했는데도 몰라. 아무리 투자라고 하더라도 모르면 얘기를 못해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자료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구성을 할 때는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게 증이겠지만은 공공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기재부를 이겨줘야 됩니다. 정부를 이길 정도가 돼야 돼요. 제가 노동자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공무법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공무법도. 혹시 여기 다 읽어보셨죠? 시험 한번 볼까요? 공무법 1조가 바로 책임경영하고 자율경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바뀔 때가 됐다 생각을 하고, 요번에 공문위에 여기 얘기한 독립성,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만약에 이게 실패한다면 공공기관 정책에 있어서 저도 책임이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이제 천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처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더라도 공무위는 독립성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어저께 사실은 제가 국회에 있었는데 논란이 됐던 게 여기에 이제 잘 보시면 보수위원회 설치입니다. 보수위원회 설치. 그거 우리가 공개된 자료 하나 보면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수위원회 설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공무원 월급 상승률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까? 매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무원 연금 받으세요? 아니지 않으세요? 공무원 하시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무원 연금 안 받지 않으세요? 우리 뭐 받습니까? 국민연금 받지 않으세요? 여기 딴 연금 있어? 군인연금 받아? 저는 사학연금 받아요. 근데 연금이 다른 거죠. 그리고 정년도 다르고 모든 기준이 달라요. 임기제 공무원들 한 명도 안 하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른 거예요. 조건이. 그 들어올 때부터 기관의 특성이 다른 거고, 여기는 금융이기 때문에 좀 높게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산업, 업종, 기능별로 이제는 공공기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예산의 몇 프로였습니까? 140% 이상을 쓴다 그러면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고, 지방공공기관 다음 주에 이제 또 끌려가서 대전에서 엑스포를 합니다. 제가 행안부 장관하고 같이 하는데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굉장히 강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다음 주에 가서 이런 요청을 할 겁니다. 우리 공공기관들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331개는 노동이사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전부 도입을 하고, 지방공공기관도 지금 지방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내년 뒤에 선거가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저도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은 노동이사를 활성화해서 근로자 스스로, 노동자 스스로가 경영에 참여해서 책임을 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책임을 지는 경영을 하도록 좀 유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때 만들었던 노동이사 조례가 없어졌습니다. 노동이사를 지금 폐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저 9월 4일 지난주에 인터뷰 하나 짧게 했는데 시간 되지만 물어보시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공공기관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국민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보여줄 때가 됐고, 만약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정부미 스타일의 보도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해갖고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 지금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면 그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8월 13일 날 오전에 있었던 나라살림 재정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통폐합 얘기를. 공공기관 수가 너무 많다. 뭐 그런 얘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에 또 앞에 말은 석탄공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예산실장이 이 올해 예산을 공개하라 했더니 국회에서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 공개하지 못한다는 해서 또 정창수라고 걔도 제가 댓글 떠냅니다. 그 정창수가 이제 한마디 하는 바람에 이제 난리가 난 건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오후에 우리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 이제 대통령이 왔죠 우리한테. 그걸 보면서 왜 오늘 그 행사를 할까? 사실 국정기획위원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날인데 두 번째로 정말 저걸 알고 얘기하는 건가? 석탄공사 5년 동안 지금 사업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문 닫습니다. 폐강 2개만 놔두고. 왜 놔두는지 아시죠? 그 기념관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거 놔두고 다 문 닫습니다. 근데 5년 전에 문 닫았어요. 사업 하나도 안 해요. 몇천 명이었던 직원들이 4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 책임. 거기 노조 있고 다 있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작년에 제가 고문위원이었잖아요. 고문위에 석탄공사 비상임 이사를 추천해달라고 왔어요. 그 제가 눈 닫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산업부에서 그러면 분명히 천명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비상임 이사가 없으면 문을 못 닫는데요.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이사 수가 적어갖고. 그럼 그전에는 뭐 했냐 그랬어요. 차관한테. 실장이 왔길래 차관을 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단순히 산업부 요금 그만큼 했지만은 우리 기관, 제가 이제 동반성장이라는 거에 위원장을 했거든요. 정말 석탄공사는 보고서를 공무원들이 계속 중기부에서 내라 그래요. 이 보고서를. 평가를 할 때. 낼 게 없는 거야, 사업을 안 하니까. 근데도 내래. 그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거를. 받지 말아라, 거기는. 제외시켜줘라. 근데 법에 그걸 뺄 수가 없어. 법이 어딨냐, 그런 거. 그 우리 지금 코미디 같은 현실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가 안 빼줬다. 근데 저는 여기 노조에서 그래도 주최한 행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노조는 진짜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좀 살펴봐야 돼요. 이런 문제, 이런 비효율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현실성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저는 여기에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유사한 금융의 기관들이 있고 또 없어져야 될 기능들도 있다.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다시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2015년도에 저기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이 거기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기관 중에 큰 기관이 LX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여기 뭐 부동산 하면 잘 아실 겁니다. LX가 국토정보공사죠. 그 전에 뭐였습니까? 지적공사였습니다. 지적공사.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 땅 줄거줘갖고 이렇게 지적도 그리는 데. 그때 선언한 게 뭐냐면은 우리 기관은 최 모시기가 와갖고 우리 기관은 이제부터 공간 정보로 가겠다. 맞는 얘기야. 말은 맞아. 공간 정보로.
이제 땅바닥은 이제 거의 다 했다. 그리고 땅바닥을 다시 하는 거는 누구한테 맡기냐? 민간으로 합니다. 아마 그거 빈집 정보 뭐 이런 거 시작했어요. 지금 부동산원으로 가 있지만.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 거기가 직원 수가 몇 명이냐면은 4,500명 정도 될 겁니다. 4,500명. 그 중에서 90%가 아직도 지적지야. 지적지. 땅바닥 들이면서. 그러니까 못 넘겨. 작년도에 적자가 거기는 정부 예산 하나도 안 갔습니다. 다 그 수지차 기간인데 800억이 났습니다. 800억. 아시죠? 들으셨죠? 사고 많이 나고 있어요. 800억이 마이너스 때 2년이 나고 있어요. 올해 조금 나아진대요. 지금 모시기 윤석열 때 최초의 국토부 차관이 나서 지금 사장하고 있어요. 제가 사장을 만났어요. 어차관. 어사장. 그래서 얘기 들어봤어.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좀 들어봤더니 계속 똑같은 얘기야. 바꿀 수가 없다. 지금에 와서는. 왜? 직원들이 공간정보로 갈 수도 없고 새로운 사업도 없다. 새로운 사업을 또 만들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줄이기 어렵죠. 인원 갑자기 4,000명 명에서 얼마 뭐 진짜 3,000명 날릴 수, 이 공공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A에서 B로 건너가는 것도 어느 정도지 완전히 기술이 달라지면은 새로운 사람 뽑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 대안을 제가 그 뭐 솔루션까지 말씀드리기에는 뭐하는데 그 대안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계속 정부 그러니까 뭐 통폐합이라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이퍼돼 갖고 흥분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대안을 찾을 때가 됐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공문위가 민영화되는 거는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 거는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공문위가 세팅이 되면은 고민을 하셔갖고 특히 금융 쪽에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금융 쪽에 사실은 금융이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금감원 봤잖아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아까 김은경 우리 내 옆자리에 있던 김은경 교수님이 오고 식사도 하셨다는데 저라도 은행장도 모를 것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은행장 했던 사람, 뭐 국민은행장한테도 물어보고 뭐 그래서 금융위가 더 문제입니까? 금감원이 더 문제입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그 괜히 성기는 소라. 금융위는 아시다시피 250명 정도의 규모가. 금감원은 몇 명인 줄 아시죠? 몇 명인 줄 아세요? 혹시 아세요? 금감원 모르세요? 금감원 아세요? 몇 명인지? 2,000명. 10배 정도 됐어요. 10배. 금융위는 대부분이 사실은 금감원이 더 하이라이트 받았던 건 이복현이 때문이지. 그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볼 때는 금감원하고 훨씬 더 접점이 많죠. 금융권. 금융위는 정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짜배기는 금융위가 다 처먹는데 그거 들여다보는 것도 금융위가 하는데 금감원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지. 2008년도에 금감원은 공공기관이었어요. 지정됐어요. 2009년도에 금융위가 만들어지면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습니다. 이유가 우리가 감독 잘하겠다. 2017년에 사고가 터졌어요. 무슨 사고? 채용비리 사고. 그래서 금감원이 다시 공공기관으로 편입돼야 된다는 여론 조성이 됐어요. 금감원이 엄청나게 여론 플레이를 했어요.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금감원 딛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래야지 금융위의 우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고 금감원은 지금 완전히 역상 같은 겁니다. 주식. 상위직이 많습니다. 해외 기사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통제받지 않습니다. 금융위가 책정해 주기 때문에. 성과급이 공기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 받았다? 250% 이상을 받았어요.
잘못된 거죠, 사실. 안 그러세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소비자 원가죠, 금융 소비자 원가죠 만든다라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게 잘잘못을 떠나서 금감원을 내가 왜 미화하겠습니까? 금감원 안 미화, 그 금융위기를 외쳐가겠습니다.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관들이 굉장히 누구한테 적점에 있냐면 궁극적으로 가면은 국민의 적점에서 만약에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질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저는 공리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던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융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 그러고요. 지금 이제 그 산업 중에서 요번 정부처럼 금융과 관련된 과제가 많은 정부가 하나도 없었어요. 17가지가 들어갔어요. 17가지. 과제 중에서. 아주 금융이 우리 그 나와 있던 국장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아까 말씀 진짜 성장에 있어서 금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그렇다고 천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름도 부동산 아닌데. 근데 부동산의 돈이 이쪽으로 가져야지만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의 사실은 고도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두서 중요한 제 말씀을 드리는데 마치겠습니다. 다만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이 조금이나마 저는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주실 거예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0분까지 질문. 네. 한 10분 정도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예, 해주시죠. 편하게 해주시죠. 편하게. 네, 김현준입니다. 사업은 노조위원장인데 그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저희가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이상적이라는 말씀. 예. 네, 그리고 그 혁신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 출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솔직히 어떻게 뭘 바꿔야 되지? 라는 생각부터 들고 과연 이게 바꾼다고 해서라기보다도 우리가 그럼 그동안 바꾸려고 노력을 안 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그 법과 지침 그 한 줄짜리 때문에 바꾸지 못했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시다 보면 민간위원들이 공무원을 이기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위원들은 그래도 국정기획위원회를 진행할 때 상당히 파워를 갖고 들어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하고 붙게 되면은 그들의 논리라든지 지식, 노하우에 따라서 밀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노조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그 정부의 인사들에 의해서 많이 밀렸는데 과연 그 혁신을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아까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바꿔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는 이제 교수님의 좀 더 깊은 생각을 듣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 해서 교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책이 있으면 혹은 뭐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걸 좀 추천해 주셨으면 제가 좀 그걸 보고 싶어서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이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국정위는 그나마 힘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을 수 있었고 제가 잘 쓰는 말입니다. 방문이 있는데 방문을 내가 여느냐 내가 못 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나는 내가 못 여는 방문은 감옥입니다. 내가 문을 열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사실은 그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노무현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지고 이제 국정과제는 DJ 때부터 국정과제 왔을 때 했는데 요번이 처음이래요. 이 공공개혁이라는 분야가 생겨갖고 사람이 그래도 두세 사람 들어가갖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속으로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노조의 52만 노동자의 그 우리 공공위기를 그 할 때도 등에 업고 갔다고 부담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이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산업은행 노조라 그러면 산업은행이라 그러면 제가 2013년도에 정책금융하고 금융공사죠. 정책금융공사하고 산업은행을 같이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수은까지 같이 갔었습니다. 수은까지 갔을 때 정책금융공사에서 내가 갔는데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 현관에서 위정자 나중에 지켜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제가 김창봉 뭐 몇 명 데리고 들어갔었어요. 요 이제 간담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수원으로 옮겨갖고 1층에서 했습니다. 수원 1층에서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소통의 방식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것부터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어떤 제가 세부적인 과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금융이라고 하면은 금융 부분에서 우리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라도 우선적으로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이라도 하나 딱 잡아갖고 해결을 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점을 좀 찾아갖고 나아가자.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이렇게 강연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아이디어라고 너무 큰 그림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 사실은 디테일은 악마에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기간에 근무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두 가지 어젠다를 가지고 좀 축소 있는 방향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국정에는 조금 달랐던 거를 말씀드리려고 그 기간에 나가기 전에 산업은행에 나가기 전에 국정 어젠다를 쭉 보여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 필요한 거 이런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 가서 그 설명을 들었죠. 이런 부분에 정책금융이 더 쓰여져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정책금융이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보조를 받아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하게 선언적인 의미가 된다든가 또 하나는 집행자들의 그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사적인 그림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상생과 소통과 연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에요. 모든 기관들이 다 그렇습니다. 산업은행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제일 이 은행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관에 대해서 여기 감사위원회 얘기를 내가 스킵했는데 저는 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기관의 감사는 전리품으로 전락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한국은행 감사 김모식이 비제부 차관보 했던 사람 가 있고 산업은행 감사 항상 누가 갑니까? 이런 사람들 가지 않습니까? 은행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기관에서 꼭 차지라는 표현보다 기관이 꼭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들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한번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차관도 모든 부처를 두 차관으로 하자겠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공무원 차관, 하나는 정무 차관 이런 식으로 모든 자리를 오죽만 그게 프랑스식입니다. 우리식이 아니라. 근데 이런 것처럼 사업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승부수를 꼭 걸어야 되는데 사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경영이 아니라. 경영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굉장히 롤링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우리가 약간은 종처럼 사업을 하지 않느냐. 종처럼.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8월까지는 사실은 이런 거를 잘 안 했어요. 이 책을 몇 권을 쓰긴 썼는데 이런 책보다는 범용적인 책이 있었기 때문에 8월 때부터 9월 때부터는 제가 뭐를 할 거냐면은 몇 군데랑 이 시리즈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하시면은 이메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 자료를.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대예비 자료인데 필요하신 분야별 자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 50년, 30년이 넘는 자료들입니다. 다 축적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권에서 공공정책을 다 갖고 있습니다. 뭐를 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DJ 때 했던 거, 노무현 때 했던 거, 이명박 때 했던 거, 박근혜 때 했던 거 다 갖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자료. 또 하나는 저는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태에서 수원도 정책금융이고 해진공도 정책금융이고 정책금융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정책금융을 다룰 수 있는 실력이 되는가라는 거. 이 정도 됐다면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손을 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금융위의 역할을 약화시켜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위원이 한 분 계신데 난 그분 위원에 굉장히 동의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는 금융위가 그렇게 정책 기능의 컨트롤타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또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산업은행이라든가 수은이라든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또 예. 저 신용보증기금의 보강. 네, 신보. 예. 예. 뭐 아침에 그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또 정말 저희가 늘 항상 이렇게 가려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또 이제 일정 부분은 또 이런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시고 또 공공기관 노동자의 그런 생각과 좀 일치되는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 신고뿐만 아니라 저희 공공기관들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그냥 키워드로 그냥 하나 적다 보니까 수만 가지, 수십 개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시간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한번 그 교수님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그냥 제가 그냥 가볍게 적어본 것들은 공공기관의 가버넌스라든가 경영평가, 예산지침, 순환근무, 성과평가, 직무급제, 임시제도, 공공서비스 비용에 대한 현실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전 공공기관들의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아까 이제 뭐 이런 공공노동자들이 참 특히나 이제 민간보다 더 그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런 노사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크고 그 관리하는 부처들의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경영평가라는 미명하에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거를 노조가 반기를 들 때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못하는 약간 그런 프레임으로 걸어서 노동조합도 어찌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구조가 지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이번 그 이재명 정권 탄생했을 때 되게 실망한 점은 그 부분입니다. 그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그 노동자들과의 그런 컨센서스 없이 그런 발표를 했고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한겨울에 그 광장에서 그렇게 외침이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들어가나 좀 아쉬운 점이 많았었거든요. 사실 뭐 이명박 정부 때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뭐 추임 직원들 임금 삭감하고 마찬가지로 또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쉬운 해고, 성과연봉제 도입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 노조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도 저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이 지금 통폐합을 좀 강행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뭔가 노동조합과의 그런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뭐 저희 기관의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공문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관장이나 임원 선임에 관련된 부분들, 임면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고 굉장히 관료들의 발상에 의해서 제도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 기관장에 대해서 우리가 연임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상은 그냥 연임이 되지 않더라도 차기 기관장이 들어설 때까지는 그냥 유임 체제로 가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신고법의 그 특별법에서는 이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딱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하는 얘기는 그런 보충적인 성격으로 공문법에서 정한 이사장의 차기 이사장이 올 때까지 유임 체제로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연임을 그냥 우리가 손쉽게 해주는 꼴을 갖게 되지 않고 또 상임 이사들에 대한 2+1이긴 하지만 우리 임기 연장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직무 성과에 따라서 뭔가 그걸 바탕으로 연임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그것도 기관장 마음대로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 그냥 연임시켜주는 그렇게 흘러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해서 사실 이번에 이제 그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기관장에 대한 그런 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한 그런 그 부분까지도 좀 더 들여다보시고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얘기는 이제 기관의 수가 많기 때문에 통폐합해야 된다라고 제가 첫마디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수를 줄이면 되겠네. 수를 줄이면 되겠네. 그 수를 어떻게 줄이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5년에서 해제시켜주면 됩니다. 331개를 한 200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제시켜주면. 쉽습니다. 이렇게 비아냥 거였어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47조를 우리가 쓴다 그러면은 정부 예산 676조 아닙니까? 그럼 140% 이상 쓰잖아요. 그리고 인원은 공무원들은 중앙행정기관 인원들이 76만인데 우리 42만 있잖아요. 돈을 많이 쓰면서 기관 수는 거기보다 많죠. 사실은 중앙행정기관보다 많죠. 그러나 인원 수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봐야 되고 많다 적다의 표현보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는 그 디폴트라는 말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임기 문제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시행령 만들 때 한번 잘 들여다볼 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악마는 시행령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행령에 저는 이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기관장이 3년 임기 채웠습니다. 그럼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임이 안 된다 그러면 그리고 한 달 이내나 2달 이내로 임명해야 된다라는 단서 조항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디가 그렇게 돼 있냐면은 경인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경제인문사연구회 이사장이 한 달 이내에 임명해야 된다.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디폴트가 더 중요한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임원 임기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저는 이제 자율성이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걸리적거려요. 머릿속에서. 자율성을 어디까지 열어줄 것인가. 어디까지 잘못하면은 정부 통제가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인출이 폐지를 건의한 사람도 있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 그게 근데 뭐에 걸리냐면은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거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취지는 뭡니까? 임원 추천위원회라는 게. 지금 거수기 역할이라든가 그냥 3배수 올려갖고 대충 뽑는 거 그것뿐이 못하고 그거를 잘 운영한다라고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 사람들한테 면접도 하고 좋은 사람 뽑을 수 있는 필터링 제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운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없애거나 또 강화시킨다 그러면은 자칫 자율경영에 굉장히 유배되지 않을까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한 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수 없다 그러면은 지금 시행령도 있고 오늘 갖고 올려서 제가 말하는데 이게 두꺼운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집이 있습니다. 그거 몇 페이지인 줄 아세요? 한 600페이지 됩니다. 뭐로 얘네들이 다 지금 처리하고 있는 지침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영 지침, 평가 지침 아시죠? 그러니까 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시행령까지 딱 보시면 그 지침에 악마가 있는 겁니다. 저는 공문위가 세팅이 되면은 다들 한번 한 말씀 해주셔서 그 지침을 일단 딱 철폐하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훨씬 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임원 임기에 대한 지침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부분만 더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이 이강진 국장입니다. 네. 기업은행이 이제 사실 상장 공기업인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상장 공기업이 과연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공기업이고 완전 자율경쟁 시장에서 시중은행과 이렇게 경쟁을 하는 구도에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올해 경영평가를 B등급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이제 A등급을 받다가 B등급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민간위원들이 공무원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현저히 벌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정량지표, 즉 계량지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정책금융을 실현을 하고 이제 단기 수익도 많이 내고 그러면서 계량지표는 만점을 받았는데 저희가 정성평가에서 금융위가 정성평가를 하죠. 거기서 저희 은행에서 발생된 부당대출 때문에 국민적 정서가 안 좋다라는 이유로 저희에게 B등급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에게 어떠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거 없이 이제 깜깜이 경영평가를 내린 것도 사실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경영 자율성과 그 책임성을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것 때문에 5월 달하고 네. 6월 달하고 혹시 그 정태희 의원 지금 발의된 그 법안에 보시면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우리가 5월 달에 성장 공기업에 대한 그 평가 체계라든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국회에서. 그때 오셨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예, 그때 의견을 좀 보시고 그때 대안까지도 제안을 했고 그 연구를 해갖고 최근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고서가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비슷한 얘기라서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금융위 평가 받잖아요. 지금 일부분에 대해서는 기타가 아니라 상장공기업으로 들어와서 상장공기업들이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요, 사실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저는 평가가 능사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가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지 평가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할 때도 일단은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은 자율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에 목표를 둬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외부 평가는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기업은행 지금 손영수 원장입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그 토론회 이후에 오랜만에 뵀는데 조금 붓기 거치시면서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고생 많이 밥 사주는 사람 없어서. 예. 그전에 고생해서 이렇게 특강을 마련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공개되지 않은 그 세부 실천 과제가 좀 궁금한 게 좀 많아서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노동적 차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볼 건데 혹시 이런 공공기관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공개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 예산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이 공공기관들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언급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장공공에 관련 토론에 저는 참석해서 얘기들을 하고 이제 과제를 받았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지금 세부 실천 과제나 이런 데 저희가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다는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게 그 부분 중에 일정 부분은 지금 대통령실로 벌써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록관으로 가버린 자료들도 있습니다. 저희 자료 중에. 머릿속에만 있고 또 제 파일에만 있는 자료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세부 실천 과제는 내년도 보시면은 부처에서 다 갖고 갔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업무 평가를 할 때 다 갖고 갈 겁니다. 분명히 그 과제들은.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우리 같은 출자 공기업들은 공공기관들은 정부가 또 이렇게 어떻게 그립을 잡게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게임이 되려면은 우리도 알고 정부도 알고 우리 스스로도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세부 과제를 왜 공개를 못하냐라고 주장을 해요. 공개해라. 그 밑에 있는 과제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각 위원들, 그게 18명뿐이 안 되거든요. 위원들이, 민간위원들이. 그래서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리하고 팀별로 생각을 저는 이제 공공개혁 부분을 집필을 해줬습니다.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그리고 또 그거 말고 최강권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과제들은 요 밑에 있는 과제는 제 철학입니다. 공공기관이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철학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내일이 아니라 한 1년 정도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론회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실천 과제 단 553개 과제라는 543개 과제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되는 거를 좀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다른 정부는 공개 안 했? 전 제일 웃긴 게 전 정부 때 공개 안 됐다고 이번 정부에도 공개 안 한다?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다른 정부 아닙니까? 그럼 전 정부 때 안 했다면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고 이름 바꿔버려야 됩니다. 예. 마지막. 네, 수출은행 위원장 정주입니다. 사실 전 질문은 아니고 저희가 거의 근 20년 만에 공법 개정 이제 하게 되는 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그 공무법이 개정이 되고 공무법 개정안이 있는 것처럼 민관위원장, 상임위원들이 이제 뭐 일정 수 이상으로 기존보다 개선된 형태로 이제 두게 되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가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맡고 분과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뭐 오히려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저희를 올가매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다고 사실 정권이 또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공무법 개정 후에 공문위를 세팅해 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구성원들이 구성이 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계속 이제 여기까지 이제 교수님의 역할이라고 하시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맡아서 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사실 저는 그 과정에서 교수님이 계속해서 인볼브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져서 그런 과정에 계속해서 이제 참여하시고 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운영이 될 때 사실 중요한 거는 뭔가 그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할 때 그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또 마련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결한 내용들, 회의록 같은 거를 다 공개를 해서 부담을 지운다든지 의원들에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런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교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부담 주지 마시고 제가 어저께도 누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공공기관에 있었지만은 공공기관을 49살 때 뛰쳐나오면서 제가 머릿속에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자유였습니다. 자유.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 두 번째로는 살아보니까 제가 공공기관에 있을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벌더라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개 2마리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국정에 오래간만에 어공이 돼서 한 2개월 동안 완전히 들어가 있었죠.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이 하다 보니까 내가 저는 비판이나 비평을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9월달 넘어와서 처음으로 8월달에 학회가 하나 있었고 부산에서 정책학회 외에는 처음으로 사실은 9월달에 넘어와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서약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의 각오가 좀 필요했고 하나는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무슨 역할을 하던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두 가지 원칙을 꼭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모든 정보의 공개입니다. 그리고 안건이 그날 주는 안건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참여입니다. 참여는 어떤 참여냐면 공연이 다 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참여해야 되냐면 저는 그 많은 분들이 입사 시험은 없다고 하더라도 공법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은.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노조는 뭐를 해주셔야 되면 계속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보 기능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노조원뿐만이 아니라 기관 전사적으로. 그래야지 기관장도 견제가 되는 거고 감히 기관장이 와서 함부로 얘기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사실 공무원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거는 딱 지금 건방진 얘기 하나 드리면 공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7명의 기재부 국장들이 내 밑에 있었는데 다 공공국 출신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감히 힘도 있었지만은 공공에 대해서는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오랫동안 이거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본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다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뒤로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저는 미래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꾸는데 저도 진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